이번 주 승부. 여러분, 금요일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정말 금요일 분위기가 팍팍 나는 이 시그널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이번 주 승부인데요. 그렇습니다. 전 이 음악 들으면은 또 한 주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목소리 들으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분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한대학교 교양학부의 배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네. 우리 형제간이 만났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방송의 공정성이 이게 혹시 위배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배종호찬 이 배종까지 똑같잖아요. 네, 학렬도 같고요. 근데 이제 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형제는 형제인데 영호남의 형제죠. 그러니까 목포의 배종호, 마산의 배종찬이니까 경남과 전남, 영호남의 형제죠. 예. 뭐 우리나라 한국이 다 뭐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형제죠. 근데 그렇죠. 진짜 이제 궁금한 게 이게 학렬로 따지면 누가 위세요? 아니, 정장이니까요. 학렬도 같으니까. 학렬은 같고.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나이로 제가 형님이고. 우리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그럼요. 배종찬 소장이 좀 영맨이죠. 한참 미치죠 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제가 형 같아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동생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게 같이 방송을 해서 그렇지 나이가 한참 어리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아주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헤어스타일. MZ 세대죠. 우리 배 교수님 헤어스타일 말씀하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백지영 가수가 네. 북한 갔다 올 때 그 뒷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김정을 딱 보는데 자루 잰 것처럼 머리가 딱 된다. 근데 우리 배종찬 소장도 네네. 헤어스타일 딱 보면 자루 잰 거 비슷하게 돼요. 자로 재야죠 이제. 자루 재야 돼요? 예, 지금까지는 못 쟀는데 가로 25, 세로 35로 이제 재야죠. 근데 이게 가로는 좀 수시로 변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은 항상 이게 딱 직각 아니에요 이거. 예. 저 궁금한 게 저렇게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뭘 사용하셔요? 스프레이? 아닙니다. 아니요. 왁스. 왁스. 네네. 왁스. 또 그 왁스가 왁스에 뭐 좋은 노래가 좋아하는 음악 많았죠. 있어요? 있죠. 예. 그렇구나. 네. 근데 뭐 하고 오늘 두 번 만나니까 이게 가족이죠. 가족이죠. 분위기 패밀리죠, 훈훈하고 패밀리. 좋네요. 네.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영호남이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 구분을 못 느껴요. 젊은 사람들. 네, 지역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하죠. 예.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편견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영호남 요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그 무슨 소리지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가까워진 거죠. 네. 제가 볼 땐 그 단초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이 되시면서 이게 좀 많이 풀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비서실장 김중건 비서실장. 그렇죠. 예, 경북.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그때. 네네. 지역을 뛰어넘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기가 솔깃하면서 재밌는데 우리 신동진 PD가 좀 내용을 들어가라고 자꾸. 너무 재밌댔는데요. 계속하랬는데 1시간 내내 이 얘기하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지 말고 네. 일단 우리 승자부터 얘기해 봅시다. 예. 우리 배 소장님 승자. 저는 오늘의 승자를 장제원 의원 플러스 인유한 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간에 뭐 이게 시점상으로 조금 늦었다 뭐 또는 더 밀려서 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 결과론적인 분석으로 여하튼간에 불출마 선언이 나왔고 또 혁신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가 나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또 성과를 거둔 이런 또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승자로 선택했는데 그런 또 하나의 이유가 한국갤럽 개요는 일부에서 일부에서 얘기했어요. 하셨죠? 근데 있잖아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또 네네. 찾을게요. 네, 이 조사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니까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도 여하튼 뭐 조금이긴 하지만 올라갔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위기에 몰렸었던 국민의힘이 뭔가 변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 거죠. 그런 점에서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성자로 선택한 건데 그래도 누군가 신호탄을 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순서에 뭐 김기현 대표의 대표적 사태, 전 대표의 대표적 사태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뭔가 꽉 막혀 있었던 국민의힘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뭐 첫 단추를 깼다 이런 면에서 장제원 의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성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예, 그럼요. 이뇨한 전 뭐든지 다 하셔도 돼요. 혁신위원장이 승리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승리자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의원이 패배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억지 춘향으로 한 네. 그런 이제 제가 아까 불출마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배종호 평론가가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의 관점에서는 여하튼 꽉 막혀 있었고 우리가 말은 쉽지만 배종호 평론가가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자리 내놓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자리를 그래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도 첫 번째 내려놓는다는 건 또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친윤 중진의 희생 혁신안 이렇게 해서 이뇨한 전 혁신위원회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성자패자 이제 정면성부 첫 출연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제 이 방식을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뭐 이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또 이번 주에 국민의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성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말이에요. 네.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그만둬가지고 비대위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뭐 1번 원희룡, 2번 한동훈, 3번 김한길, 뭐 4번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강한 임팩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는 결집돼 있지만 중도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중도 무당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올드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에서 또는 언론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더 맞지 않느냐. 어떤 쇄신의 임팩트는 줄 수가 있지만은 정치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언론에 보면 좀 부정적이에요. 이유는 특히 이제 영남 보수 지지층에서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일단 쇄신의 임팩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 외연으로 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드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전망하기는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카드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뭐 거론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단 저는 거론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관직도 그렇고 거론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결국 김기현 전 대표도 윤심을 얻었다고는 했지만 결국 사퇴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 총선은 대통령이 견인할 수밖에 없는 뭐 당무 개입이는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상징적으로라도
또 실질적으로는 견인하는 총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재명 대표와의 끝장승부 연장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이거 생각해 보면 지금 갑자기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그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비대위원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짧은 기간 동안에 뭐 공천관리, 인재 영입하고도 박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총선 출마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도 지금 관리하기 바쁜 상황인데 당까지 나서서 관리를 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은 출마를 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상당히 대통령 신임이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민주당 이력이 좀처럼 희석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력이 아니라 그 민주당 당대표도 지내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력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속해서 가십처럼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 완전히 녹아들기는 쉽지 않죠. 대통령과의 관계가 1대1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후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통령의 뭐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전 거론되는 사람은 이미 나경원 전 의원과는 전당대회에서 삐그덕거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당내 관계에서 이 기존에 좀 정치인이면서 선거 경험도 많으면서 당 사람들하고 당 관계자들하고 녹아들 수 있는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권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김기현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을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전당대회 할 때도 수도권이 중요하다 지난 3월 전당대회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상당히 유력할 수 있다. 권영세 이 의원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은 가깝죠. 또 지금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대학 선배라고 하는 그 관계도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함부로 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게 나이나 또는 뭐 학교 선후배 사이 가지고만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중진들이 용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울 특히 이제 다선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지역을 고수할지 어떨지도 몰라요. 그러면 뭔가 본인의 이 정치적 미래를 총선 이후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과감하게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건며들다. 요즘에 스며들다가 유행인데 건며들다. 이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스며들 수 있는 건며들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이 뭐 출마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본인이 거론도 안 들어서 본인의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기 우리 배 교수님은 승자 누구 꼽으셨어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예. 승자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승자로 꼽은 이유는 결국 자기 원한대로 됐잖아요. 김기현 너 안 돼. 그리고 장제원 너도 좀 불출마 선언해. 왜냐 이렇게 좀 당 대표 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뭔가 좀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놔야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선 후퇴, 불출마, 험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거예요. 우리가 잠깐 전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험지 출마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스 뭐 한 90대 4,200명 동원해 가지고 나 안 물러나. 내 부산의 지역구 사수할 거야 라고 세과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는 안 물러나겠어. 내가 총선 치르겠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도 전화해가지고 빨리 물러나라는 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직을 포기하고 지금 지역구를 유지하려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역구도 유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강한 임팩트가 나온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동시에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패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의 근원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당정 관계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멋대로 지금 당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당정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비대위원장에 누가 오더라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그런 국민의힘. 그러면 쓴소리 못하는 거죠. 민심을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좋은 점수 못 얻고 총선 패배한다. 그래서 지금 얼핏 보면 현재 현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자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배 소장님 그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네. 6704님이 배종찬 소장님 마산고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목포고도 화이팅.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배종호 평론가 그다음에 배종찬 소장 영호남의 목포고 마산고. 네. 아니 뭐 갑자기 난 지금 문자만 읽어드렸는데 뭐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네. 할 말이 없을 땐 쉬었다 가면 돼요. 네. 자,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방송에서 대신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이어질 텐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세안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님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3부에서 얘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조사원 인터뷰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3.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와, 다 했다.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요새는요, 이거 바뀌어가지고 지침이 이 방식까지 얘기해 줘요. 조사 방식까지. ARS인지 인터뷰인지 이것까지. 이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인터뷰하다 갑자기 툭 던져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이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막 찾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네. 자, 우리 배 소장님 그래가지고 네, 패자. 네, 패자전은 예상 국회로 했습니다. 이게 22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이죠. 네. 4월 10일인데 지금 내년 국회는 4월 10일이지만 예산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다 예산 맞아요. 법정 시한 내에 배종호 교수님이 12월 2일인가요? 법정 시한이. 네, 그렇습니다. 12월 2일.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배종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KBS 기자로 오랫동안 취재도 해오셨고 또 대학교에서 연구도 해오셨는데 저는 좀 예산안 통과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여야가 이 극도로 대치해서 정말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왜 이걸 자꾸 통과를 못 시키지? 결과적으로는 90에서 95% 예산은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쓰였던 예산 편성이 내년에도 거의 항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쪽지 예산이니 또는 여당이 주장하는 예산이니 야당이 고집하는 예산이니 뭐 또 여당이 고집하는 예산이니 이렇게 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약속 뭐하러 정한 겁니까? 그리고 일찌감치 국정감사 하는 중이라도 연중 국회를 상설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일찌감치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다 만들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도 이런 예산 정책처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검토하고 다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들만 좀 집중적으로 논의할지 그런 부분들만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라 그러나요? 작은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고 개수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정말 꼭 벼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건 국회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예산안 항상 미뤄지는 거 물론 뭐 정부가 야당 의견을 충분히 안 듣는다 또는 야당도 야당대로 꼭 현 정부와 소통이 안 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뭐 고조할 미조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예산안 문제도 결국 정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예산안도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타협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습니까? 정치는 없고 대결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집권하신 지 뭐 1년 6개월이 다 넘었는데 제1야당 대표를 아직까지 안 만나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여소야대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제1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치가 실종되는 거죠. 대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정치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야당은 적이 아니다. 괴멸시켜야 될 적이 아니고 국정의 동반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산안도 비교적 쉽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예산안 정국이 결국은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총선 주도권 싸움에 어떤 싸움터로 계속해서 전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 교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소통이 더 잘 돼야 된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 영역으로 본다면.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볼 때 임기 5년 다 될 때까지 안 만나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두고 그래도 국회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요. 대통령 안 만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것은 제1야당 대표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피의자다 범죄자다 이렇게 보니까 네네. 정치가 실종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안도 그렇고 다른 문제 민생 경제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다수당이면 대통령 안 만나는 거야. 대통령 왜 안 만나냐. 소통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계속 주장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에는 당대표가 사퇴를 했던 간에 윤재욱 권한 내용도 있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안 만나줘서 우린 통과 못 시키겠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만나니까 통과를 못 시킨다고 잠깐만요. 한 적은 조금만 더 없고.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관섭 정책실장도 방문을 해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필요한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고 안 만나고가 예산안이 통과 못 되고의 결정적인 그 기준과 결정적인 사유는 될 수 없는 거니까 뭔가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도 잘 안 되는 거는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 잘못으로 돌릴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 고질적인 국회 병을 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예산안 통과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이 점을 강조드리는 거죠. 이건 그러면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다음 정권에는 그 대통령 책임을 물을 겁니까? 국회는 국회 역할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거의 반복되는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통과를 안 시키고 서로 간 싸움질을 해야 될 거면 국민이 굳이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비싼 세비를 주고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여야가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요. 감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액은 할 수가 없어요. 증액은 정부의 맞아요.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서로 대화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니까
더구나 이제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네. 법정 시한 처리가 12월인데 그걸 어겼잖아요. 근데 비교적 잘했는데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이게 처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가장 늦게 처리했어요. 늑장. 한 40여일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으로 보면은 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도에 최장으로 늦어졌는데 그 기록을 좀 깨지 않을까. 저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은 이거는 뭐 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운영의 문제니까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은 여당을 존중하는 그런 근본적인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저는 조금 제도적으로도 짧게만 덧붙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해마다 완전히 다 바뀌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거의 95%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우리가 부분적인 예산들만 이번에 뭐 R&D를 강조하는 그것도 아주 많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은 한 부분이거든요. 극히 적은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 중요성이 미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부분 우리가 통과시킬 것들은 그럼 통과시켜 놓고 작은 부분은 개수 조정을 어느 시한 내에는 반드시 하자. 못하면은 어쩔 수 없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여차저차해서 된다는 걸 만들어놔야 되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그걸 또 국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 다른 이 측은 모르겠지만 가령 뭐 국회에서 검사도 탄핵시키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탄핵시키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저는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대치 국면이 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국회에다가 이걸 맡겨서는 안 되겠다. 예. 어떻게 하면 이걸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이 해야 될 역할을 도외시 못하도록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배 교수님 승부처. 승부처 예. 역시 혁신이죠. 혁신. 혁신. 네. 예. 누가 더 혁신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총선에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지금은 저는 뭐 과감한 인적 쇄신, 인적 혁신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 힘이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불출마 선언 하신 중진들도 있어요. 뭐 우상호, 박병석. 예전에 하셨죠. 네. 우상호 의원.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한 거고요. 최근에는 뭐 초선 의원들. 저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있어야 될 인물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것이고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지금 나쁜 토양의 우리 정치라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혁신 경쟁과 관련해서는 장제원 불출마 선언했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불출마를 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서 주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도 과감하게 혁신을 주도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공천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계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친명 대 비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명이 뭐 당내 민주주의, 도덕성 회복, 비전 회복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지만 또 이면에는 자신들 공천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면 강한 위로부터의 혁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파 갈등이 또 있죠. 그러면은 현상 유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현역 위주의 공천이 될 수밖에 없고 기득권의 어떤 공천이 될 수밖에 없고 물갈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양태가 계속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시스템 공천을 뛰어넘는 강한 공천 혁신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저도 이게 연관도 있을 네네, 테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승부처가 예. 이낙연 전 대표로 인해서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또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정말 저는 성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했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배종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높지 못한 이유는 결국 계속해서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전현직 대표의 리스크죠. 그다음에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지만 코인 리스크. 그러니까 40대 화이트칼라 호남의 한호를 받았던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내용이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가장 큰 이유. 이낙연 전 대표는 한때 뭐 엄중낙연이라 그래서 정말 신당 창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근엄하고 진지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그랬는데 지금 신당 창당 날짜 자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빌미를 어떻게 누가 제공한 것인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비례 대표제 관련해서 병리평으로 가겠다는 걸 암시하는 순간 또 친명 비명이 나누어져 있는데 뭔가 봉합이 안 되는 이 순간 또 개딸이 뭐 이름은 바꾼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우려에 대해서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국민의힘도 변하지 못하다가 그게 어떤 압박을 받아서든 간에 아까 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불출마 또 대표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요구되는 게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런 위기 요인, 위험 요인 이낙연 전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민주당을 되찾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떤 혁신을 가지고 응답할 건가. 그리고 친윤 중진들이 물론 장제원 의원 한 사람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거지만 과연 친명 비명을 떠나서 민주당 전체 혁신을 위해서 친명 중진들은 누가 또 불출마 선언을 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공천 혁신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자. 배 교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비명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우리 잘라내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원칙과 상식의 비명계 의원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친명 중진 의원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가 더 가볍게 혁신하고 또 공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부터 사퇴해 주겠다. 그러는 순간 그게 가능해지겠죠.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뭐 공천 최근에도 룰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공천 룰 변경 관련해서는 좀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들한테 30%를 감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룰을 변경했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현역 기득권을 상당히 좀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역 물갈이 폭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하위 20%에 대해서는 20% 감산 경선에서 근데 하위 10%에 대해서는 30%로 10%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은 맞는 방향이다. 그런데 흡족하지 않고 매우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상대적인 거잖아요. 게임은.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하위 20%를 배제하겠다는 거, 컷오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하위 20%에 대해서 20% 감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감산한다고 그래도 원외 도전자 정치 신인들한테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처럼 강력하게 아예 20%를 잘라내지 않으면 새로운 인물들이 지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하위 10%를 10% 더 올려가지고 30% 감산해도 매우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도 정말로
현역들의 기득권을 없애고 하위 한 물건- 20%는 국민의힘처럼 최소한 컷오프 그렇게는 시켜야 된다. 해줘야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하위 20%를 컷오프한다. 그럼 민주당은 하위 30%를 컷오프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현실적으로 현역들을 물갈이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겠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줘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나라 정치 얘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세안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